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과 SK 등 한국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인 D램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의 조사 결과 지난 3분기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4.5%로 1위를, 2위는 27.9%의 SK하이닉스로 두 업체의 점유율을 합치면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한 72.3%에 달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드 갈등 여파로 부진했던 대중국 농식품 수출 실적이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지난달 수산식품을 제외한 중국으로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억 65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 반등으로 중국으로의 누적 수출 감소세도 완화되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중 농식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9.8% 줄어든 8억 9,600여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가 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게시한 수입규제는 모두 반덤핑 조사로 중국과 터키, 호주에서 게시했습니다. 12월 5일 기준 세계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시행하거나 또 조사하고 있는 수입 규제는 모두 193건이고 수입 규제국 1위는 미국과 인도였습니다. 또 중국과 터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입 규제 신규 조사 개시는 지난 6월 7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한 뒤 점차 줄다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인수전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전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이후 처음으로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전은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의미에 대해 원전 수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영국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한 배타적 협상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양시장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파란불 보이고 있고요.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많은 참여자들은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 그리고 12월이 새롭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꽤 커졌습니다. 우려가 나올 정도까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양시장을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일단 거래소부터 보면 장 초반까지 약보합을 이어가면서 그래도 근근히 버티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대다수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고요. 의료 쪽 업종 하락폭이 좀 두드러집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대다수의 종목들이 파란불인데 그나마 삼성전자가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요. 한국전력 조금 전에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원전 수주와 관련된 소식으로 조금의 소폭 반등이 이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을 보자면 더욱더 상황은 안 좋습니다. 지수 하락이 2.6%가 넘는 상황입니다. 하락폭 지수만 2.6%가 빠지다 보니까 이 정도 낙폭을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상승폭은 본 적이 있지만 낙폭을 봤던 지가 언젠지 가물가물할 정도였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지수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바이오 업종들인데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낙폭이 크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투심 자체는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급하게 올라온 바가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 조정이 온 것이 맞다라는 확신성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앞으로 더 가려면 조정이 끝났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좀 참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보수적인 관점까지 하루 만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목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정세에 관련된 이야기 국제정세도 논의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일부에서 모두 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 0.6% 정도의 낙폭입니다. 낙폭 자체로 보면 굉장히 큰 편은 아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빠지는 정도인데 일단은 2460선도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14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장 초반에 2,480포인트 일단 보합권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한 10시경에 확 무너집니다. 무너졌다가 반등이 나오나 했더니 여지없이 다시 무너지면서 2,450포인트대까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매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3,076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은 지금 거래소 쪽에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는 게 워낙에 투심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던진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던지는 개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3,139억 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금융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3,139억 원이나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1.68% 빠지고요. 포스코도 소폭 빠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1.3%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선방하고요. 현대차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 일단 LG화학과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빠집니다. 특히나 LG화학이 40만 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 네이버는 소폭 반등하고요. 한국전력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인수전에서 지금 중국을 뿌리치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1.3% 하락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주들도 오늘 빠집니다. 그동안 좀 잘 달리던 KB금융, 신한지주도 오늘 주춤하고요. 삼성생명과 SK텔레콤 오늘 통신 관련주들만 그나마 좀 선방을 합니다. 5G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워낙 밝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LGU+, KT까지 전체적으로 보합법은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느새 주가가 32만 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낙폭 그래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750선까지는 다시 지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살펴볼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772포인트부터 745포인트대까지 이 짧은 지수 구간처럼 보이지만 이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5포인트 정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만회하지만 여전히 지수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2.3%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개인만이 지금 저점에서 1297억 원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파란불이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각각 3%와 8%대가 빠집니다. 신라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오긴 하는데 상승폭이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CJ ENM, 로엔이 올라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티슈진이 지금 5위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로엔이 오히려 올라왔는데 하락하면서 올라온 거 보니까 티슈진이 더 많이 빠졌겠죠.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슈진이 무려 6%나 빠집니다. 메디톡스도 빠지고요. 바이로메드도 빠지고 펄어비스도 코미팜도 빠집니다. 그리고 낙폭이 전체적으로 메디톡스가 조금 전 시간까지는 강보합이었지만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3, 4% 많게는 6%의 낙폭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파란불 정도가 아니라 낙폭이 꽤 있다 보니 코스닥 전체적으로 지수가 흔들립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만나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역시 7%나 빠집니다. 주가 28,000원 터치하고 지금 22,000원대까지 단 며칠 만에 흘러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슈젤과 포스코캠텍 1.88, 0.31% 그나마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8%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1원 90전에 거래가 됩니다. 1원 80전 현재 하락하면서 원화가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긴급 속보로 타진하는 것들도 굉장히 있고요. 이게 중동 지역에 결국에 불안감을 가지고 오는 또 어느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는 많은 분들의 분석이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70년이 넘게 유지가 되어온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를 지금 깨버렸다라는 측면인 건데 증시에도 파장이 분명히 유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탈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아직은 가격 변수들이 크게 반응은 안 하는 상태인데요. 다만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아니면 이슬람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약간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중동발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위험 선호가 사그라들고 반대급부로 안전 선호가 부각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마찰과도 연관이 깊은 부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더 나아가서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다시 불거진다면 저희가 여쭙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긴 한데 지금 1,092원대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9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1,100원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율에 대해서 좀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흐름, 그러니까 1,090원대에서의 횡보를 전망하고 있고요. 즉 달러 환율이 내년까지 시기를 넓혀본다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원화 강세의 전망은 유효합니다. 다만 연말까지 단기간의 되돌림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중동발 리스크에 따른 안전선호, 즉 달러 롱 흐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있는 12월 FOMC를 앞둔 금리 인상 기대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펀더멘탈, 또한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역시 달러 환율의 하락, 즉 원화 강세 압력과 전망은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스피 상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가 오늘도 나오는데 거래소 쪽에서 오늘만 지금 현 시각 3,200억 원을 넘게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팔고 그저께도 팔고 외국인 매도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코스피가 연말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은 기대가 높았던 측면에서 이틀간의 대규모 매도세는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외국인 수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국으로의 투자는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역시 크다라는 점이 분명 중요하고요. 이러한 연장선에서 달러 환율의 하락, 즉 원화 강세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지난 2거래 연속 부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을 전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연말까지는 IT 고점 논란과 함께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당분간은 혼재된 흐름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기대가 높다는 점,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함께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흐름은 저희가 여전히 기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된 시장 상황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방문합니다. 13일부터 3박 4일간 국빈 방문인데 이게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관계가 좀 개선이 확실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사드 갈등으로 여러 가지 봉착해 있던 난관들이 잘 헤쳐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주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떤가 이미 좀 움직이고 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국면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13일부터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 사이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데요. 이번에 만나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과의 외교 정상화일 텐데요. 즉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이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소개의 목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뒤이어서는 2월 평창올림픽 폐막과 함께 시진핑 주석이 국내를 방문한다는 점, 즉 따지고 보면 12월부터 1월, 2월, 즉 3개월에 걸쳐서는 향후 중국 관련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진다는 측면이 중요하고요. 이런 연장선에서 보면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 적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쭙도록 할 텐데 역시나 마지막 질문은 다음 주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벤트 보면 FOMC가 딱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희가 또 이 부분을 봐야 될까요?
다음 주에는 역시 12월 FOMC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시장 컨센서스가 25bp 금리 인상이 몰려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다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상과 함께 발표하는 연준의 수정 경제 전망일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GDP 성장률보다는 향후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3번에서 4번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과연 인플레 수준에 따라서 연준은 어떻게 보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장은 어느 수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잣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보다는 이번에는 수정 경제 전망 그 안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눈높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조세 회피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세 회피처, 조세 피난국 하면은 버뮤다 쪽 많이들 생각하고 아니 뭐 저희 북유럽 국가들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참 의외 아니겠습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나름 선진국인데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는 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지금 항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글쎄요. 좀 뭐랄까 좀 뜬금없고 좀 황당한 뉴스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뜬금포거든요. 이게. 뜬금포죠. 예. 네. EU에서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인데요. 예. 한번 그 세계 지도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예.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그래픽입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쪽 지역, 이 소위 말하는 이 뭡니까 대서양 쪽, 예. 이 뭐 파나마하고 이쪽 부분에 많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예. 자, 먼저 아프리카의 뭐 튀니지, 나미비아, 저도 이번에 처음 듣는 국가인데, 예.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제 이쪽에 와서 뭐 마카오나 괌이나 뭐 미국령 사모아 여기 또 몽골도 들어가네요. 뭐 이런 상황. 네, 있네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조세 회피처 뭔가 이 세금 안 내려고 들어가는 검은 돈 이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쵸, 좀 이렇게 부정적이죠? 네, 부정적이죠. 예. 그렇게 칠 것 같으면은 아까 그 지도상에 현재 이 지도상에 여기 버글버글합니다. EU 내에.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룩셈부르크. 가끔씩 왜 외국인 순매수 이래가지고 누가 많이 샀을까? 주식이나 채권. 예. 국적 따지다 보면은 룩셈부르크 많이 나오죠.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그 룩셈부르크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흔히들 이거 혹시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같아요. 지금 이제 EU에서 문제 삼은 건 이겁니다. 이른바 경제자유구역 현황, 뭐 이렇게 이게 이거 한 5년 전에 기사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예.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뭐 새만금 쪽, 뭐 황해 쪽, 인천 지역하고 자 뭐 동해안, 대구, 경북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뭐 여기에 과연 그러면 충북 이런 데다가 이제 이 지역에 외국 기업들 같은 이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은 세금 전혀 안 내고, 뭐 한 2년 지나고, 그 이후 2년 동안 한 50%만. 이 부분이 그거 하단 얘기입니다. EU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예. 글쎄요. 저 또한 이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보도 내용을 봐서는 그러면 세금 안 낸 그 기업들은 자국에는 세금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 별 실익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이 제도가.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뭐, 현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EU가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해서, 뭐, 거창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다면 한국의 부상을 갖다가 견제한다?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산업 분야에 있어서
아니면 뭐 외국 자본이나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걸 갖다가 견제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주 허망하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예. 작년부터 EU에서는 이런 것 갖다가 뭐 관련 자료를 보내라고 각국들한테 얘기도 했고, 이번에 찍힐 만한 국가들한테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만, 뭐 대처가 뭐 그거 했겠죠. 지난 한 1년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봤을 때 바빴죠? 바빴고 일이 손에 잡혔겠으며, 그쵸. 대충 뭐 좀 아니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이 그렇다면은 유럽 공무원 다르겠습니까? 듣기로는 유럽 뭐 이렇게까지도 허망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 뭐 자기들 기준에 보니 한국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외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자기들 기준에 들어가니까 때려라고 할 수도 있는, 그쪽도 뭐 영혼 없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들어가면은 소위 말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표현대로 하면 세금 털 수 있대. 많이 털어? 그럼 여기 내보내. 이렇게 된 뭐 수도 이럴 수도 있다. 있는 거죠.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은 그렇게 벌어져서 거의 뭐 세계 경제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한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경제적으로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나왔던 그런 나라들하고 한 부류가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 중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검은 돈, 출처가 뭔지도 모르는 돈, 드러나면 안 되는 돈, 세금 두드려 맞으면 안 되는 돈, 이런 돈들이 갖는 데가 있지만 우리 제도가 그런 건 아니죠. 뭐 실익은 없다 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 자체는 어쨌거나 저렇게 지정이 된 이상 EU 내의 소속 국가들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내지는 한국으로 진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 타격이 왔다. 그만큼 이제 어떤 자금 유입이나 어떤 외국인 투자의 어떤 위축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제 환율이 뭐 94원까지 훌쩍 뛰었습니다만, 거기에 시황을 보면은 여기가 계속 샀는데, 하루 종일 샀는데, 어쨌거나 뭐 EU에 한국을 조세햇빛에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라, 뭐 중동발 예루살렘 문제라든지, 뭐 그리고 주식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가 방송하면서 소장님이 짚어주셨던 측면만 봐도 머리가 사실 아픈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조셉 회피처 얘기 나오고 예루살렘 얘기 나오니까 지금 더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게 까마귀 날짜 못 떨어진다고 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원화 강세를 얘기했었고, 그러면 이제 최근 흐름은 다시 환율이 왜 또 오르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상승 배경이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지금 1, 2, 3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시장에서의 리스크 오프 분위기. 지금 우리 지수 보세요. 엄청 빠지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아시아 다른 시장에 비해서 오늘 우리 한국이 많이 두드리 맞는 분위기죠. 뭐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죠. 위험에 올라타느냐, 위험에서 뛰어내리느냐 하는 얘기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한 모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을 갖다 조세 햇빛에 포함한 거 다 그런 그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달러 시세도 지금 살짝 달러가 강으로 돌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으로 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약간 수급 측면에서는 또 외국은행 지점들이 이 FX 스왑 시장에 좀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 지금 이 1, 2, 3은, 그 다음 세 번째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예루살렘 문제고, 북한 리스크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이죠. 오죽하면 맥마스터, 미국의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이클 플린 후임이 점점 북한과의 전쟁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합니다. 자, 이 세 개를 갖다가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할 거고, 아마 매주 각각의 주제에 관해서 이제 시간을 두고 가져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오늘은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어제 코스피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어제 한 1.4% 빠지면서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연봉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거는 작년 11월 9일 트럼프 당선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 검은색 선은 5, 20, 60, 121선이에요. 121선 26, 22. 그래서 결국 반년
정도에 해당하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주목할 만한 것은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 이 121선은 안 깨지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제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12포인트가 빠졌으면 이거 지금 61선 물고 내려왔어요. 네. 물고 내려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 오늘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건 어제 주가입니다. 예. 어제 차트인데 여기서 이 위클리 상으로 254만이라고 하는 이 기준선이 어제 무너졌단 말이죠. 네네. 아직도 지금 254만 원은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38,000원이요 지금. 예. 그 정도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버텨주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버텨주는 거죠. 어제 삼성중공업 굉장히 놀랐잖아요. 이거 어제 차트죠. 하한가 아닙니까 거의. 예. 하한가인데 이런 식의 갭다운이 나왔습니다. 대충 이 커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꺼질 수 있는 추세선 딱 아래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런 모습에 바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니케이 이런 식으로 과매수 국면에서 어제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네. 어제 한 2% 가까이 빠졌으니까 오늘 그나마 한 1% 남짓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예. 뭐 미국까지는 평소에 많이 봤으니까 이거 하나 보시죠. 그래 저 같은 차트적인 눈에 이제 뭔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콩에 항생 지수 말고 항생 H 지수. 예. 옛날에 우리가 주로 중국 투자할 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었죠. 네네. 보시면 2015년 재작년 2015년 5월부터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예. 우선 눈에 떠있는 것은 이 기울기입니다. 이게 무슨 바닥치고 V자형도 아니고 이건 뭐 차고차고 올라오기는 왔습니다만 이게 추세를 갖다 돌려 세운다는 느낌은 안 주는 모습이다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또 다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61.8%에 오니까 꺾인다는 얘기죠. 이런 식이니까 지금 뭐 왜 미국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뭐 우리 한국 것까지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했을 때 제일 쉬운 대답은 그동안 너무 올랐잖아. 그동안 오를 때 무슨 특별한 이유 있었어? 물론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섭섭한 표현이시겠습니다만 예. 야 갈만한 충분한 이유 있었어. 펀더멘털 좋아. 다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잘 도와줬어. 통화정책이나 라고 하지만 주식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뭐 이유가 있어서 올랐나? 그러면 지금 빠지는 거는 이유 없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쵸.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세 가지 요인 가운데에 우선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리스크 오프. 위험에서 뛰어내린다. 위험에서 뛰어내리면 보통 안전자산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달러인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네. 1,090원대까지 지금 사실 급등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예. 뭐 이렇게 그동안 많이 밀렸으니까 그거 한 거고. 예. 그리고 이것도 말씀 난 김에 한번 보시죠. 네네. 달러 인덱스를 일간으로 보시면은 예. 여기가 지금 2017년 1월 3일이니까 사실상 연초부터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달러는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나 지난 이제 9월 8일 바닥 찍고 돌았습니다. 돌았고 사실은 이때 달러가 막 강으로 가는 이 무렵 10월 중순 이후 이때 11월 초까지 달러가 강으로 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땠나요? 그때 추석 연휴 세고 와서 10월 11일부터 해서 북한 가만히 있네 조용하네 그러면서 우리는 막 원화가 막 강해지는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달러에도 강해, 엔에도 강해, 유로에도 강해, 모든 재정 환율이 두두둑 환율 레벨이 떨어지는 원화 강세 기간이었는데 11월부터 해서 달러가 또 최근 들어서 약해졌습니다. 예. 약해졌는데 불구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도 보시면은 9월부터의 상승폭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받았다 싶은 레벨 61.8% 오고 나니까 지금 돌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이것도 지금 서울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바로 그 다음 의문이 가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 뭐 1,100원 깨질 무렵에 한 1,090원, 1,080원 할 때만 하더라도 이러면 1,050, 1,040 가면서 예. 외국인들 그러면은 환차익까지 기대하고 더 들어올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더 내려갈 것보다는 앞으로 위로 갈 가능성이 크면은 주식도 안 좋아 보이는 데다가 이미 주식에서는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 예. 환 좀 더 먹으려 했는데 뭐 찍고 도네? 그럼 여기서 그냥 팔아버린다. 털고 환전해서 나갈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특히나 많이 오른 코스닥이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네. 오른 부분에서 더 많이 두드려 오른 부분에서 맞다 많이 뭐 두드려 이렇게 맞고 있죠.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산타를 기대하거든요. 산타를. 저희 딸은 아직까지 산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다고 얘기해 주려고 하긴 하는데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3살이어서 아직
산타랠리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연말에?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하고 주가지수하고 거의 뭐 연계를 시키는 분위기인데요. 예. 자기가 살 길은 뭐 주식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겠다 싶은가 본데, 산타랠리, 지금 이제 몇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 그림은 뭐 CNBC에 어제 올라왔던 거, 예. 표현이 재밌어서 한번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이 flagrant provocation은 도발인데요. 예. 아주 노골적인 도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이 예루살렘을 건드린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미추광이라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아랍 내에서는 아랍 민주가 심지어 사우디와 이란만 보시더라도 우리는 순이네, 너희는 뭐 시아네, 예.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이전에는 할 것 없이 저 중동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날아다니고 애쓰고 뭐 아라파트 살아있을 때 불러서 악수시키고 했음에도 여전히 저랬는데, 갑자기 중동에 역설적인 평화가 왔네요. 뭔 말씀인가 하면 아랍 민족들 사이에는 야, 지금 우리가 시아파 수니파 우리 무슬림 안에서 이 족보 따지지 말고 지금 큰일 났다. 유대인하고 싸워야 된다. 어? 저 유대인 편들고 있는 미국하고 싸워야 된다 해서 네. 이쪽은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치게 돼 있네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고, 뭐 핵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과연 때릴 수 있겠는가, 아랍들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이 틈을 타서 러시아가 굉장히 중동 아랍 지역에 무슬림 지역에 영향력을 확산할 수도 있겠구나. 뭐 예.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비유 해볼까요? 갑자기 미국이 독도는 일본 땅이요, 백두산은 중국 산이요 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겠다고 나와보세요. 가만 안 있죠. 저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굉장히 저 굉장하겠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야라고 하는 것은 방금 들었던 그거보다 더 심해요. 이거는 수천 년에 얽힌 종파 간에. 그렇죠. 종교 간에. 심지어 성경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BC 3000년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오늘 내일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향후 내년 이후에도 굉장히 중동 지역은 크고 작은 어떤 이벤트들이 이제 쏟아질 수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멀쩡한 곳을 가가지고. 조용히 좀 연말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 예. 아무튼 뭐 이 이야기는 중동 쪽 관련 이야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미 좀 많이 넘치긴 했는데, 네. 다음 주에 한번 또 여쭤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돼 있고요.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나금융투자 클럽 원 금융센터 김상진 팀장,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